자격증 그 의미에서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메일에도 그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심리상담 자격증 뭐 속성과정으로 따시죠. 뭐 무슨 협회에서 어쩌고 뭐 아니면 뭐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노인 무슨 상담사를 취득하라 뭐 어쩌고. 그 자격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 능력이나 자질이나 기술이나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 이게 자격증의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여러분한테 돈 낭비,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자료로 남지 않는 그냥 면대면으로 하는 특강이면 제가 훨씬 더 이런 얘기는 세게 합니다. 돈 베리고 몸 베리고 정신 베리고 다 베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할 텐데 우아하게 말을 해서 약간 좋지 않습니다. 자격증 선택 기준이요. 밑에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단기간 교육으로 뭔가 특히나 상담 관련 자격증을 단기간 교육으로 끝을 낸다라든지 시험만으로 끝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수업 듣고 시험 치시면 그러면 자격증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은 자격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고 혹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좀 공신력 있는 좋은 자격증은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다못해 내가 자원봉사라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게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름 없는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준 거라고 하더라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어떤 마음을 저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고 저도 그래서 그래 그 말도 현실적인 어떤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왕지사 대학원까지 들어오셨을 때는 그런 자격증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자격증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따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격증을 20개씩 정도 가지고 저희 심리상담 대학원에 어플라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처음 드는 느낌은 아이고야 이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 느낌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뷔페집 가가지고 중요한 요리 안 먹고 빵 3개씩 집어오고 오른쪽에 김밥 5줄씩 집어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생각을 하실 때는 자기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자격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의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어디 중국이나 가가지고 속성 단기로 딸 수 있는 게 있다더라. 오케이 해가지고 따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그 한의사한테 가는 환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믿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따는 자격증은 가능한 한 저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런 자격증. 그래도 심리학회 산하에 인상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는데 이 심리학회 산하에 있는 자격증들은 취득 과정이 좀 길고 어렵기도 하지만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직접 상담도 받고 내가 직접 집단 상담에도 참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개인 슈퍼비전도 받으라 사례 발표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따는 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해 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입장에 처해보는 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상담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기껏 책 몇 권 읽어보고 아니면 단기 집중 무슨 강의집 하나 몇 개 보고 40점 기본 커트라인으로 해가지고 60점 평균 넘으면 되는 그런 시험 하나 통과해놓고 누구를 상담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부터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 가장 주된 자격증, 제가 밑줄 그은 자격증들입니다. 우리 임상상담 쪽으로는 가장 주된 자격증 상담심리사,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이게 가장 주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 임상 관련해서 어느 분야로 가시든지 간에 어떤 세팅으로 가시든 어떤 기관으로 가시든 상담심리사 자격증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상심리 전문가 혹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시면 직업을 구하시거나 자기 직업에서 인정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받으시면. 그리고 그 외의 자격증들은 취득하셔도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외의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저를 적으로 돌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임상상담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자격증을 따셨습니까? 내지는 어떤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전공하는 사람들은 입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자격증 코스를 만드신 분들 같으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이랑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외의 자격증들을 보시면 대상 연령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 발달심리사, 혹은 아니면 밑에 있지만 놀이치료사 이런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 자체만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시행하는 기관이나 주최 측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약간씩 다르거든요. 청소년 상담사 이건 시험 보고 모여가지고 수련받고 이게 전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상담심리사 자격증보다는 취득하기는 수월하고 대신에 조금 더 무게감이 조금 더 덜하고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달심리사는 발달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받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아동을 주로 만나서 치료를 할 건데 선생님 저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 이걸 권해드리고 그게 있는데 선생님 저 발달심리사도 더 딸까요? 라고 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면 공부를 더 하시는 건 얼마든지 추천드립니다.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발달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발달심리사를 많이 따는 편이고요. 치료 방법에 따라서 놀이치료사,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 독서치료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강심리학회라고 해서 좀 더 뭐랄까요. 건강한 사람들 스트레스 덜 받고 좀 더 이렇게 라이프 코칭 같은 거 좀 더 해주자라고 해서 건강심리사가 있고요. 사회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범죄심리사 이런 쪽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최근에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상담사 이런 등등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은 다른 자격증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이너한 자격증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좀 대드리고 싶은데 그 외에 신문에 나오는 그런 자격증 있잖아요. 신문에 자주 보는 자격증 특히. 그런 자격증 그 자격증 따가지고 그 자격증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고 석궁 테러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격증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정답답하시면 제가 심리상담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웬만한 석사학위가 그런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품질을 보증을 해줍니다. 품질이라고 얘기해서 미안. 자, 그럼 취득 조건을 보시죠. 우리 녹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중간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가족들이 보는 비디오지 외부에 공개하고 그런 거 아니라서 편안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었던 거 상담심리 전문가 혹은 상담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랑 더불어서 상담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입니다. 이건 상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이건 여러분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시고 홍보 게시판 같은 데도 가끔 들어가셔서 뭐 집단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하면은 자기 관심사를 따라서 좀 참여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하고 할 때 되게 많이 참여했었었고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도 저 자신을 위해서 몇 번 더 참여를 했었었거든요. 한국심리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주는 자격증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랑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는 심리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을 더 알아줍니다. 상담심리사, 상담심리 전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조금 같은 이름인데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상담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이렇게 불렀다가 요새 워낙 신문지상에 나오는 심리 상담, 무슨 사, 상담 어쩌고 저쩌고 사,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담심리사 1급, 2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급은 대충 650명, 2급은 1800명 정도, 그 정도 배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상담심리사를, 받으시려면 일단 먼저 한국심리학회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과학회입니다. 한국심리학회가 이렇게 모체로 있고 큰 우산처럼 엄브렐라 시스템이에요. 큰 우산처럼 한국심리학회라는 모체가 있고 심리학이라는 것 아래에 여러 가지 심리학의 분과 심리학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생물심리학, 학습심리학, 산업심리학 혹은 발달심리학, 그리고 우리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이런 부분들. 이게 성격이 굉장히 다른 심리학 내에 너무너무 다른 성격들이기 때문에 한국심리학회 내에 이 엄브렐라처럼 각각의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인데 한국심리학회에 가입을 하시고 상담심리학회에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준회원 이상이 되어야 수련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련을 시작한다라는 말은 딴 뜻이 아니라 이거 제가 예전에 쓰던 상담심리사 수첩입니다. 이런 수련 수첩을 받으셔서 자기가 수련받은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한 개씩 기록될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걸 받으시려면 준회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은 준회원 자격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준회원이 되려면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 물론 상담 관련 분야 심리학 학사를 받으셨으면 준회원 막바로 되시고요. 영경 씨 같은 경우에 막바로 되죠. 그죠? 이미 아마 그거 하시고 계실 텐데 그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자 해서 밑에 상담심리 전공 자격 기준 보면 상담심리도 그렇고 임상심리 전문가 딸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된 주전공 과목을 주전공 과목 3과목, 연구방법론 과목 1과목 이상을 들었으면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1학기에 3과목 들으셨으니까 2학기까지 마치셔야 가입하고 준회원 되시겠죠. 그죠? 수업 들었는 거 성적표 뽑아가지고 그걸 학회에 내면 그럼 학회에서 보고 검증해서 준회원으로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상담 관련 과목들은 거기 적힌 대로입니다. 심리치료 이론이라든지 집단 상담, 상담 방법. 명칭은 약간씩 달라도 거의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이랑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창수 대표님이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있으셨는데 상담 심리도 마찬가지지만 9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요. 임상심리도 할 때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임상심리 전공자다라고 하는 그 전공 자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명칭이 전공 자격 기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명칭은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원 명칭이 자격 기준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자기가 수강한 과목이 자격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임상심리학회에서 임상심리 전공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적어도 몇 개 이상 들어야 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과목들인데 그 과목들이고 우리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이 우측에 있습니다.
대충 매칭되죠? 오케이.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임상심리사라고 된 거 있죠. 그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임상심리학회에서 상담심리사처럼 임상심리사 1급, 2급이 있었어요. 그 1급은 말하자면 임상심리 전문가, 2급은 임상심리사, 이렇게 해서 임상심리학회에서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뭐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되면서 산업인력공단에 떼가지고 임상심리사는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주는 걸로 하고, 임상심리학회가 위탁해서 그 자격증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급하게 일단 자격증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차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딸랍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장 빠르게 딸 수 있는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임상심리사, 이거랑 그 청소년 상담사, 이거랑 이 두 개가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 따시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까지 꼭 따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2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준회원 가입도 되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됐는데, 임상심리 전문가랑 상담심리 전문가는 그 수련 과정이 약간 다르거든요. 상담심리는 내가 수련 받았었던 건 소급해서 적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임상심리는 자기가 수련 받는다라고 수련 수첩 받았던 날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늘 돌아가시거든 한국심리학회에 가입을 하시고 임상심리 전문가를 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임상심리학회에 막바로 가입을 해서 수련 수첩을 받으세요. 임상심리 수련 수첩은 자기가 대학원 과정에 다니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가 복잡하시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쫙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5페이지. 그 수련 등록이랑 과정 전체적인 흐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심리학회 가입하시고, 그리고 개별 분과학회는 따로 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각각 가입하시면 되는데, 상담심리학회는 여러분이 아마 다음 학기 마치시고 준회원 가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홈페이지 가입하고 관련되는 서류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류에서 심사가 오케이 되면 그러면 회비 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련 수첩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련 수첩에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는데, 그럼 수련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 내용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표 내용 보시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상담자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수련받으면서 상담을 해준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참여 경험도 집단 상담의 실습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집단 상담을 집단원으로서 참여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평가. 심리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그걸 해석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줬다라는 걸 슈퍼비전 받은 것까지, 그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학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 사례 발표도 반드시 필수적인 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공개 사례 발표라고 있죠. 공개 사례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6페이지 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만 한 8명 정도가 모이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자기가 상담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마치 무슨 어저께 축구 뛴 것처럼 굉장히 힘 빠지는, 그렇긴 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상담 사례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마지막 학술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막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거 언제 다 해서 언제 다 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 마음은 저도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해가지고 언제 다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대신에 좋은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임상심리 전문가도 그렇지만 상담심리 전문가는 특히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례 연구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상담사례 연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원래 회 6회 이상을 포함해서 분회나 토의 모임 등 30회 이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참여해 보시면은. 야, 저런 어떤 상담 기법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실 수 있는데, 치경 씨가 질문하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왜 MBTI라든지 아니면,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바깥에 있는 외부 교육기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받았었던 그 교육은 여기 뭐 상담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를 따는데 수련으로 인정이 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교육받았는 내용들이 상담에 있어서의 주된 수련은 사실은 아니고요. 바로 밑에 제가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수련으로 인정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 내용인 경우에는 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수련 내용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거기 그 기관 측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대개 그래서 수련 내용으로 인정해주는 교육이나 여기 왜 상담사례 연구활동 여기 속하는 건데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독심리학회라든지 한국심리학회라든지 이런 심리학회 쪽에서 개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련들, 그런 경우에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MBTI 연구소 재밌지 않습니까? MBTI, 그죠? 배움이 즐거웠다 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왜 MBTI도 계속 공부하시면 MBTI 자격증이 나오죠. 그렇지만 상담 쪽 자격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네. 그쵸. 그래서 2학기 수업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2학기에 여러분이 전필 과목이 심리평가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서 주된 심리 검사들을 아마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5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잠깐만 보실게요. 검사의 종류에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가 MMPI, 그리고 끝에 지능검사.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상담을 전공했다, 심리 상담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냐 하면 지능 검사를 잘 할 수 있으셔야 되고, MMPI, 요새는 MMPI2를 사용하는데 그걸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바라고 기대하기로는 로샤를 전문가답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MMPI, 지능검사, 로샤, 이 세 가지는 전공인이고 전문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름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검사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검사들 있죠. HTP라든지 BGT, 뭐 아니면 SCT, 문장 완성시키고 그림 그리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보조적인 검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된 검사는 지능검사, MMPI, 로샤 이런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들어가는 풀 배터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로샤, 예, 로샤, 네네, 로샤, 리을, 네네. 그 사람 이름이라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RORSCHAH, 로샤. 로르샤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로샤 검사, 이 잉크 반점처럼 생겨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로샤 검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잉크 반점이 있는 그림 카드를 보시게 될 텐데 보시면서 뭐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그게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검사들인데 네. 네네. 네, 비슷합니다. 예. 우리나라 자격증을 외국에서 인정해 주는가? 그건 국력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 거도 다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외국의 우리나라 심리학회에 준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인정해 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 경우에는 상담 심리학회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상담 심리학회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자기가 상담을 한 어떤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호안에서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발급을 해드려요. 그건 임상심리학회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가져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인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행한 게 아니면 인정받고 인정하고 하는 관계력은 없겠죠. 정부에서 발행한 것도 그 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학회에서 컨트롤하거든요. 그 학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학회 입장에서 너네 외국 정부가 발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수련을 받아서 했지? 라고 하는 걸 반드시 물을 것 같아요. 근데 물었는데 보니까 시험 쳤고 모여가지고 실습을 좀 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라든지 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슈퍼비전 받으면서 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이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그래도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심리치료사 중에 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슈퍼비전 없이 3년 정도 사이코테라피를 한 사람이랑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6개월 정도 사이코테라피를 한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6개월 받은 슈퍼비전 받으면서 사이코테라피 한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슈퍼비전 없이 하면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매번 옷 입고 화장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누구나 내가 혼자 할 때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왜 이렇게 상담을 잘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내담자가 좋게 생각을 하거나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이 참 네가 상담받고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문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정말 자기 문제, 다른 하나는 지 성격 문제. 둘 다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자기 문제 때문에 왔을 때 선생님 제가 너무 우울하고 요새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죠? 근데 성격 문제 때문에 왔을 때는 자기가 별로 힘든 얘기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성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 조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촉진해주고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 같은 거를 줄 때 우리나라가 그쪽 뭐랄까 체제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좀 베낀감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좋은 점들을 이렇게 보고 배운 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상담이랑 검사랑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하면서 슈퍼비전을 받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슈퍼비전을 그리고 또 1대1로 되게 받다 보면은 어떤 부분 못 보는 면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개 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잠깐 돌아가셔서 한두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담 심리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거든요.
2급은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막바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준비해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2급은 시간이 좀 덜 걸리고요. 2급 받고 나서 몇 년 지나면 1급으로 시험 치면 승급되나 그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대학원생들 중에서 대학원 재학 중에 내가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를 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를 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담심리사를 내가 따고 싶기는 한데 상담심리사 1급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상담심리사 2급으로 해가지고 먼저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1급도 준비해가지고 차차 따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자, 공개 사례 발표라고 하는 건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2명 이상 참여한 상태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적어도 자기 사례에 대해서 1시간 이상 동안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상담심리사 이 자격증을 받으실 때 받기 전에 자기가 공개 사례 발표했었던 자료도 제출을 하고 녹음되어진 녹음 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 제가 이걸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자격증 딸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난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과도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전달해 드리는 과정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적을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상담심리사 수련수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수련수첩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준회원 되고 원래에 가서 구입하시면 되거든요. 우편으로도 사실 수 있기도 한데 그래서 대개의 수련수첩을 보면 첫 페이지 넘겨서 그 자격에서 뭐가 필요한지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채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섹션별로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접수면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수면접은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처음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상담 기관에 와서 이제 그럼 면접자를 만나가지고 왜 상담 신청했는지 심리검사는 이런 거를 하시라 그런 간략한 소개 같은 거 해주고 상담을 보통 구조화시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소개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접수면접이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수련을 받으시면 접수면접부터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접수면접에서는 웬만해선 내담자한테 실수하기도 어렵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면접 한 방으로 내담자를 다 떨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찍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늘 봤습니다. 그런 분들. 대단하다고. 보통은 그래도 상담을 좀 하다가 내담자가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접수면접 한 방에 저렇게 쉽지 않은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너무 떨어져 나간다 싶으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 신청하기 전에 너 좀 오라고 이렇게 해서 긴 한 대화들을 나누게 되겠죠. 상담심리사 2급은 접수면접이 최소 몇 회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급은 접수면접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접수면접 없이 자기 상담이나 심리치료 했는 거 이제 적으면 되는데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왔는데 내담자 인적사항, 상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주호소는 뭐였고, 목표는 뭐였고, 사용했었던 상담 접근법은 뭐고, 어떤 내용이 됐었고, 지금 현재 상담 경과는 어떤가. 그래서 이 상담 심리사도 그렇고 임상 심리사도 그렇고 다 내 주된 슈퍼바이저가 있거든요. 주 슈퍼바이저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든 아니면 자기 개인 사인을 해주시던 그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는 내용들이 쭉 나중에 하나씩 다 더해지는 거죠.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되고, 개인 상담, 내가 개인 상담 했던 내용도 기록을 하고 개인 상담에 대해서 슈퍼비전도 받았잖아요. 그럼 슈퍼비전 받은 내용들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밑에 부분들은 나를 슈퍼비전 해주신 슈퍼바이저가 적어주십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또 쭉 이렇게 가고, 슈퍼비전 이게 30회까지 가야 됐었나?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분한테 30회를 다 받았어요. 근데 한 분한테 30회 다 받으면 적어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좀 많이 내면화가 이루어져요. 왜? 이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저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충분히 배워서 그 사람 거가 내 거가 좀 되고, 그 다음 선생님한테 가서 또 충분히 배워서 그 사람 거가 내 거가 되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자격증 딸 때는 이 선생님한테 30회기를 다 받았었는데, 이 자격증 따기 전에 다른 내 미술치료사 자격증 딸 때는 다른 한 선생님한테 50회기를 받았었거든요. 개인 슈퍼비전을. 예. 수첩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잘 가는데 그 이후에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개인 상담을 이러려면 어딘가 소속이 되거나. 그렇죠. 그게 자원봉사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그러니까 실습생을 모집한다, 수련생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별 차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담 심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그 자원봉사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학교에 있는 그 한양사이버 상담센터 거기서도 수련을 하시면 이 자격이 되는 거죠. 수련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상담했었던 내담자들 다 쭉 다 적을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 모집하는 분야랑 기관을 찾아서 거기서 어떻게 면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임상심리사 수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그리고 매년 중간에는 별로 없는데, 매년 초에 그 수련생들을 모집한다라는 모집 공고가 각 기관에서 떠요. 예를 들어서 주로 병원에서 실습을 많이 하니까, 임상심리사는. 병원들에서 임상심리사 수련생들, 실습생들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어플라이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그 시험 치는 데도 있고, 심리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상담 심리랑 임상 심리랑 조금 다른데, 임상 심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그 11월, 12월부터 해서 1월, 2월 사이에 모집 공고가 뜨고 언제까지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수련 시작 공고를 내요. 공고를 그 학회 쪽에다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수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담당 슈퍼바이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안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그 병원 안에 슈퍼바이저가 없는 곳에서는 수련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 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한 분밖에 없어서 그 결정하고 자식은 없습니다. 예. 30시간이든 50시간이든 그런 굉장히 그게 긴 시간이 예. 그분에 대한 거를 뭐 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상담 심리사 얘기하다가 임상심리 전문가 얘기로 빠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상담 심리사에서 이 슈퍼바이저는 개인 컨택이었었어요. 개인 컨택에서 시간에 대해서 페이하죠.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1시간 10만 원 내고 했었어요. 자,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예. 상담 심리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슈퍼바이저를 받고 싶은 데를 찾아가서 그렇죠. 예, 예, 문의해 주시면 예. 그때까지 다 스케줄을 조정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수련 과정은 필기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필기는, 예, 필기랑 따로 가는데, 필기시험대로 그냥 보셔야 돼요. 필기시험은 1년에 한 번. 임상심리 전문가도 필기시험 1년에 한 번, 상담심리 전문가도 필기시험 1년에 한 번. 근데 필기시험 좀 까다롭거든요. 임상심리는 특히. 그래서 준비하시고, 스터디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할 때 그때, 그래도 대학원 계속 공부한 게 그건데, 가서 그냥 시험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싸해지면서, 그거랑 다르고 좀 더 빡빡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빡빡하게 공부하고 봤죠.
과목이 되게 여러 과목을 보거든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랑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이랑 자격증 시험 과목들이 좀 겹치는 게 많아요. 다행히. 근데 겹치지 않는 몇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겹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겹치지 않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상담심리사 2급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쉬운 과목들이기는 해요. 그건 약간만 공부하시면 되고 저도 예전에 채점위원으로 들어가 봤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들의 마인드는 뭐라도 썼으면 무조건 주자 점수 였는데 이분 과하게 빗나가셨네.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해서 깊은 점수를 드려야 된다. 뭐 이래서 가능한 한 좋은 점수를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곤 했었었는데 주관식이 있거든요. 객관식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시험을 예. 보게 되면요,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 정리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책으로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름아름으로 비전되고 구전되어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때 또 출제위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 비전되는 걸로 공부하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출제위원들은 되게 이건 마이너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 문제가 겹치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었고요.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주된 이론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주된 책들을 몇 권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상담 실습에 대해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3년 이내여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은 그런 조항은 없어요. 10년 전부터 상담도 유효하고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임상심리 전문가 실습 수련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안 돼요. 자기가 수련 등록이 된 이후의 것만 가능하거든요. 수련 등록이 된 이후의 것만 가능한데 상담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련 등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수련 수첩을 사는 게 이거는 수련 등록이니까 수련 수첩을 샀을 때 이전에 2년 전에 내가 상담을 했었던 거였는데 거기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관장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가능하고 근데 대신에 슈퍼비전 받고 이런 건 만약에 예전에 슈퍼비전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상담심리사면 괜찮은데 상담심리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심리 전문가가 해준 슈퍼비전을 따로 받으셔야 되죠. 예.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슈퍼비전 받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보다 최소한으로 내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이렇게 수련을 시작할 때 최소한으로 어떤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나 어떤 공부를 한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지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뜻은 아니에요. 상담심리학회 가입하시고 등록하시더라도 그냥 원래에 좀 들으러 다니시면서 저런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상담을 했구나. 원래회를 가면 상담 사례를 하나를 발표를 해주고 그 달에 중요했었던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학술적인 주제를 하나 또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냥 그거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걸로 대학원 과정에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석사학위까지는 마치고 난 다음부터 정식으로 수련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상담심리사, 여러분이 2급 안 따고 막바로 1급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2급을 따고 난 다음에 1급 따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바로 1급을 나는 그냥 할 텐데 아직 어떤 부분들은 내가 좀 심리치료 이론에 대해서도 너무 내가 잘 많이 모르고 또 심리 검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과정에서 무턱대고 얼렁뚱땅 시작하면 내가 너무 버겁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말씀 맞고요. 천천히 시작하셔도 돼요.
어차피 상담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 특성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대다 그러면 40 중반에 나오지 않나요? 나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 테크놀로지 관련이라든지 IT 계열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그 뭐랄까요? 말하자면 직업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 아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왜 이러세요? 같은 팀들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우리 상담 쪽은 그렇지가 않고 직업 수명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나이가 지긋하고 푸근한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거나 깨달음을 가진 호호 아줌마 같은 할머니거나 이런 분들을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건 그 직업이 길게 가실 수 있는 직업인데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면 본인 스스로도 여기서 그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만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실 거예요. 뭐 상담 뭐 이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할수록 재밌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다 마치고 난 다음부터 수련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가 수련이 좀 늦었었던 감이 있기는 한데 나는 미술치료 수련을 한다고 이쪽 수련은 좀 늦게 시작을 했었던 케이스예요. 늦게 했었었는데 대신에 제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었던 건 뭐냐 하면 이 상담 심리사도 그렇고 임상심리 전문가도 그렇고 이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막 배우러도 많이 가고 슈퍼비전도 많이 받고 집단도 참여하고 내 개인 상담도 받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드디어 나한테 이게 소화가 되는구나 그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일찍 하면 일찍 하는 대로 또 의미가 있겠지만 천천히 하셔도 좋고 내가 학부가 전공이 다른데 그래서 나는 상담이 대학원에 와서 처음 배운 건데요. 선생님 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 2년 동안 공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소화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당장 다음 학기 가시면 내가 진정 원해서 대학원을 왔던가에 대해서 회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누구를 빡빡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부해야 될 내용이 과하게 많다 싶으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다음 학기엔 과부하 걸리실 거예요. 그건 다른 오프라인 대학원에 가셨어도 마찬가지였었을 거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은 쉬운 거를 찾게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쉬운 거거나 눈에 보이는 건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대학원생분들이 그런 거를 질문하시면 대학원 다니실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능한 한 땅을 넓고 깊게 파십시오. 그래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원에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는 건 이 바가라 없는 작업이십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다 경험이 또 있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심리치료 이론을 내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많지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심리치료 이론도 이게 적어도 1,200년 된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 1,200년 된 우리보다 먼저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들의 이 날리지라고 하는 날리지 베이스랑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경험 같아요. 바깥에서 뭐 심리 검사 같은 거를 하는데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안 받고 혹은 제대로 된 대학원에서 트레이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하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해석이 엉망이에요. 정말로 엉망이에요. 가끔 내가 어디 가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 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가져와 보십시오 해가지고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 욕을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이 사람은 내담자고 이 내담자가 다른데 상담소에서 뭐 받았다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검사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직업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얕은 지식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천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닐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 상담 심리 전문가 되셔도 좋고, 다른 어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놀이치료 영역이든 아니면 청소년 상담 영역이든 특정 영역 쪽으로 더 특화하시는 건 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임상 상담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로서 적어도 내가 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변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쪽을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안목, 치료의 어떤 고울 같은 거 세팅하고 개입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풀어주고, 어떨 때는 직면시키고 가르치고 부정적으로 치료를 해내고, 이런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배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말하고 나서 보니 무슨 목사 설교 같은데 설교는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비전도 있고, 심리검사, 해석 기록, 이렇게 심리검사 했는 거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어떤 것들을 했는가. 저는 이때 거의 다 풀 배터리 심리검사, 말하자면 패키지가 있거든요. 지능검사, 로샤, MMPI, 그리고 난 다음에 SCT도 넣고, 문장 완성 검사도 넣고, 몇몇 가지 체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BDI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해밀턴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때문에 왔으면 스탁시 같은 거, 그런 거, 심리 검사지 있거든요. 이렇게 체킹하는 거, 자가 체크리스트 쫙 있는 그런 검사지, 그런 것들 쭈르륵 넣고, 그림 검사 좀 넣고, 면접지 같은 거 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 하나가 전체를 풀 배터리라 그래요. 배터리 발음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풀 배터리로 검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노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노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시대 때 여기다 조금만 USB로 하나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날로그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최첨단 사이버 대학원입니다만은 아날로그가 많아서 손으로 다 적으십니다. 쓰시고 출력하셔서 붙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슈퍼비전 받았었던 거, 그런 것도 적고, 공개 사례 발표 같은 거 하는 거. 참 많이 배웁니다. 공개 사례 발표 한번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하면서 배우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담 심리사 2급을 딴다고. 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뤄지는 기회에 예. 자료금도 넣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비용으로 치자면, 예. 상담 심리사 2급을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든다. 그런 계산을 그런 계산은 제가 못 해봤습니다. 그런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계산은 못 해봤는데 지금 대충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질문입니다만은 면대면으로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보죠. 상담 심리사 2급은 월 학예 수련회가 있어요. 지금 이번 7월에도 학예 수련회를 할 텐데, 학예 수련회를 참여하는 사람과 학예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학예 수련회를 참여를 하면 집단 상담을 따로 참여를 더 안 해도 학예 수련 참여한 걸로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예 수련회에서 집단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 아는 선생님 한 분도 학예 수련회 집단 상담 리더자로 가셨고, 제가 가르쳤었던 학생도 리더자가 이끄는 집단원으로 갔는데, 그 학생은 집단 리더를 욕했고, 집단 리더는 힘들다라고 하셨고, 그랬었던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상담 공부하면서 가외의 얘기인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나 물론 돈을 줬죠. 돈 주고 샀었던 그런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 가서 내 바닥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겠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 네. 바닥을 왜 봐야 되냐 하면,
예, 요 얘기 5분 하고 동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 자존심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대인관계에서 경험이 될 때는 시기나 경쟁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시기나 경쟁은 근데 의식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약간 상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서로 간에 시기 경쟁하는 그런 어떤 심리 역동이 발동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이 좀 자유로워져야 상처를 입고 온 사람들을 상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상대가 상처 입고 왔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무조건 와가지고 선생님밖에 없고 정말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 좋죠. 그죠?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정말로 순박하고 상처 입은 어린 양인 경우에는 그 사람 주위에 친구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안 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친구 많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친구들이 뭔데? 얘기해봐. 술 한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네 주위에 그놈이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아 이러고 끝나는데 상담을 받으러 올 정도 그 지경까지 됐을 때는 그 내면 안에 겉으로 보기엔 되게 유순해 보이고 착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면 안에 굉장히 독한 것들이 있어요. 그 독한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상담자도 결국은 마음에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맷집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맷집이 많으시겠지만 내 자존심이나 내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내 못난 모습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까발겨 본다라고 하는 그 맷집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는 내 못난 모습들은 나도 알고는 있지만 혹은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게 되는 기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내담자로 참여하고 혹은 집단 상담을 했을 때 뭐랄까 그런 얘기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죠? 내 못난 얘기 하려고 갔지. 집단 상담 들어가서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75대 1? 그런 데를 어떻게 들어와? 미친 거 아니에요? 정원 들어갔죠.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집단 상담 받으러 가서. 만약에 그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당장 비난 들어옵니다. 되게 재수 없으시군요. 이런 얘기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이 공부하면서 집단도 많이 참여하고 뭐 슈퍼비전도 받고 개인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내가 어디 가서 진짜 단순히 돈을 준다고도 살 수 없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래서 좀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안 잘났지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진 거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